안녕하세요. 오늘 그 진도를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오전에 그 아침 숙소에서 일어나서 소치 미술관을 갔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뭐 경치도 아름답고 그림들 속에 펑뻑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몇 시간을 돌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오긴 했지만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곳이어서 진도라는 곳을 다시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진도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요일 날까지 여기 진도 여행을 하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그 900일 동안 배낭을 메고 60 가까운 나이에 세계 여행을 통해서 그 아픔의 상실을 치유했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그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뭐 새롭게 도전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도전이라는 걸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도전거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손대볼 수 있는 건 다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붙여서 인생 이막이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제가 지방 강의를 가면 강의실에 꽉 차는데 오늘은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를 오신다고 하셔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참석을 좀 덜 하신 것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 여성 참석자들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담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일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람구두를 신고 세계 지성의 별들을 만나다라고 했는데 이 바람구두는 제가 지금 신고 걷고 있는 게 이 구두는 아닙니다. 이 구두는 아니고 이 구두는 밑에 제가 썼죠. 프랑스 천재시인 랭보의 구두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프랑스 샤를르 빌메지에라는 그 시골 마을에 랭보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행을 갔는데요. 그쪽에서 랭보의 바람 구두를 몰래 살짝 빌려서 제 가슴에 품고 그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은 제가 이제 머리가 상당히 길었죠. 원래는 머리가 저렇게 길었는데요. 여행 중에 삭발을 한 4번 정도를 했고요. 삭발을 한 이유는 자유롭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랭보인데요. 랭보의 마을에 가면은 그 천재 시인이죠. 젊은 청춘의 나이에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그 이후에 절필을 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여행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다리 암에 걸려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망하게 되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제가 랭보의 생가를 방문을 하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그리고 무덤 묘지까지 가서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프랑스 남자분이 가시다가 다시 되돌아오셔서 당신 랭보 만나러 왔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따라오래요. 낯선 남자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멈칫했습니다. 거기다 또 우리나라 남자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묘지 앞에 건너서 길목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그런 골목에 이게 랭보의 시가
적히고 랭보라는 사람이 사진이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무슨 시냐 했더니 그 감각이라는 시인데요. 우리나라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지옥에서 보내는 한철이라는 작품 속에 랭보의 감각이라는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시를 낭독까지, 프랑스어로 낭독까지 해주면서 저에게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찍었는데요. 여기서 시를 잠깐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잠정적으로 바람구두를 잠깐 신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여름 야청빛 저녁이면 하여 몽상가의 발밑으로 그 신선함 느끼리. 바람은 저절로 내 민머리를 비껴주겠지. 말도 않고 생각도 않으리. 그러나 한없는 사랑은 내 넋 속에 피어오르니 나는 가리라 멀리 저 멀리 보헤미안처럼 계집에 데려가듯 행복하게 자연 속으로. 저도 랭보 같은 그런 여행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여행을 시작했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을 왜 떠나시나요? 한번 손 들고 한번 발표해 주실 분 계시면 제가 쓴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숙함도 있고, 자유로움도 있고, 나를 발견하는 것도 네, 있고, 네.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새로운 사고를 접할 수 있는 네네네. 문화도 있고, 네네. 음식도 있고, 모든 전체 네. 매력을 깨우치는 너무 많은데 선생님은 왜 여행을 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새로움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남들도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뭐 베이커리, 어떤 분은 커피, 어떤 분은 뭐 저처럼 문학, 어떤 분은 뭐 음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의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행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떠나게 되지만 또 특별하게 그 목적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바로 상실이라는 아픔인데요. 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일 만에 친정 아버지께서 바로 제 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받쳐주던 이 두 기둥이 뿌리채 한순간에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서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모든 걸 접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잊혀질까 하고 문해창작학과를 늘 꿈꿔왔었는데 거기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원마을에도 집을 얻어놓고 광주 조선대학교 문해창작학과 지금 뭐 유명한 뭐 나이덕 시인이라든지 이승우 소설가라든지 신영철 문학평론가라든지 이분들한테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 연장이 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한 것이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챕터를 처음에 아픔, 상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과 용기, 세 번째는 치유. 여행 중에 제가 얻었던 그런 혜택이라면 사람과 문학과 음악, 그림, 이 예술이 저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그 앞으로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는지를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예술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저의 가슴에 깊이 새겨온 그런 메시지들이 저를 오늘 이렇게 세워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치유를 받은 선물을 받게 됐다라는 챕터 5개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겠고요. 왼쪽 사진은 제가 배낭여행을 쭉 하고 프랑스를 여행 중에 3번을 갔는데요. 지금 2번째 러시아를 가기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개찰구로 나가는 모습을 저를 재워준, 집을 내준 친구가 찍어준 사진인데요. 저는 이 길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제가 가고자 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못 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게 이 사진이. 근데 돌아오게 된 계기가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스페인을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개월 머물다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먼저 제가 2016년 12월에 그 패키지 여행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는데요. 저하고는 맞지 않는 여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예술가의 집을 가면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갔다 오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2017년 1월 달에 1월 1일 날 같은 작가들하고 함께 오스트리아 여행을 갔습니다. 예술 여행을 갔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아들이 사실은 남편에게 이제 간 이식을 해줬는데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그 상처가 저보다도 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제 상처에 빠져가지고 아들의 상처를 보지 못했던 저에게 아들이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냥 무심코 그냥 정말 세계 여행을 갈 목적이 아니라 아들 우리 바람쐬러 한 1년 정도 세계 여행 갔다 올까 그랬더니 아들이 거기서 바로 엄마 정말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게 바로 배낭여행이 출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들하고 함께 갔는데요. 아들하고 함께 인도로 먼저 떠났습니다. 인도로 먼저 떠났는데 인도 가기 전에 제가 그 큰 수술을 해서 또 열악한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여쭈니까 당신 미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길에 의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떠났는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 여행을 떠났는데 그게 바로 몽골을 15일 갔다 왔는데요. 그 몽골이라는 여행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너 가도 돼 라고 속삭였어요. 그래서 2017년 10월 달에 10월 18일이었는데요. 함께 인도로 먼저 떠나서 900일 동안 약 31개국 161개 도시 배낭여행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주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7, 80개 예술가들의 생가와 그들의 그 기념관, 문학관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전에. 제목을 제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일 뿐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죽은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바라나시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바라나시에는 죽음과 삶이 항상 공존하는 곳이죠. 이쪽에는 지금 마르니까 화장터라고 1년 365일 시체가 타고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우연하게 신생아를 데리고 오신 가족을 보게 됐어요. 그 신생아를 그 겐지스강에 몸을 담궜다 세례를 주듯이 이런 행위를 해서 제가 이분들에게 당신 가족을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뭐를 느꼈냐면 죽음과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가트를 걸으면서 남편을 잃어버린 상실에서 좀 약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바라나시는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됐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갔습니다. 바라나시에서 한 달, 이집트에서 한 달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집트 여행을 하는 중에 여기가 바리아 사막인데요. 백사막, 흑사막, 크리스탈 사막이 있는데 여기는 백사막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들을 따라다니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 한국에 돌아가면 나 홀로 서기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혼자 서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너는 너대로 여행을 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여행을 할게 괜찮아? 라고 했더니 흔쾌히 아들이 허락을 해줘서 그러면은 내가 이집트까지 여행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뒤부터 헤어지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머리를 삭발을 했는데 이거 이집트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잖아요. 제가 이발소를 들어갔더니 남자가 머리를 깎아주시는데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막 희한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저 머리를 다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동양 여자가 조그만 여자가 와서 머리카락을 밀어달라 하니까 몇 번을 물어봤어요.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머리를 이렇게 밀어주시고 돈도 깎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부터 머리를 4번 이렇게 삭발했는데요. 제가 이 머리를 삭발하게 된 계기는 아들이 여행 떠날 때 저에게 한 수 가르쳐줬습니다. 아들이 머리가 좀 찰랑찰랑 길었는데 머리를 여행 전날 전부 깎고 삭발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머리카락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엄마 자유롭고 싶거든. 모든 걸 좀 버려야 돼.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돼.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그 말이 항상 여행 중에 내 떠돌았어요. 그래서 아들 그거를 교훈 삼아서 저도 자유롭고 싶어서 먼저 삭발부터 했습니다. 배낭 무게는 제 배낭이 제가 배낭을 하나 메고 우쿨렐레를 하나 해가지고 17kg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배낭은 1년 계획으로 가는데 7kg이었어요. 엄마 필요하지 않는 거 덜어내. 근데도 저는 하나도 덜어내지 못하고 그거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여행을 했는데요. 중간에 솔직히 아들이 안 들어주고 그래서 좀 아파가지고 울기도 했습니다. 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하고 어디에서 헤어지게 됐냐면 바로 터키. 예전에 제가 여행 다닐 때만 해도 터키였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곳이죠. 여기에서 3개월 머물면서 저는 구글맵 볼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나 스스로 혼자 터득하고 배워서 여행을 하리라 하고 여기서 아들하고 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맡겼죠. 유심집 사는 것도 모르지, 돈 빼는 것도 모르지,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의 여기 대다 주기까지는 했으니까 저만큼 서 있으면서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안 도와줘? 내가 어떻게든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때 구글 지도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유심칩도 구입하고 AT&T에서 돈도 뽑고 탁심광장까지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찾아가는 거를 혼자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3개월을 머물면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작가를 만나게 됐는데요. 오르한 파묵이라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한인수쿠스에 머물렀었는데요. 배낭족들이 모이는 거기에 어느 날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책을 읽으려고 책꽂이에서 책을 뽑는데 바로 순수박물관이라는 1권짜리 아주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 속에 폭 빠졌어요. 나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배경지를 하나씩 찾아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이 소설이 뭐냐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44일 동안 사랑을 했는데 그 여자와 먼 친척가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지게 된 후에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눌 때 함께 공유했던 모든 소품 물건들을 수집을 해서 박물관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찾아다니겠다 결심을 하고 다음날 비가 멈춘 후에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순수박물관이었습니다. 이 순수박물관이 건물이 빨간데 굉장히 건물도 그 지역에서는 독특한데요. 여기 1층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뭐냐면 아까 캐마리라는 남자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피웠던 담배, 립스틱이 묻은 담배 꽁초를 날짜까지 기재를 해가지고 그대로 핀으로 박아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총 4,213개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이걸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시를 했을까? 너무 이제 깜짝 놀랐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그 여성과 사랑을 나눴던 모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 여성의 뭐 귀걸이까지 입술을 닦았던 휴지까지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너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캐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의 숨결이 깃든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남편을 생각하고 슬픔 속에 인상까지 바뀔 정도로 슬픔 속에 젖어서 살았던 제가 여기서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예술가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여행 목적지는 바로 이거다 하고 여기서 여행 목적지를 정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곳을 여행의 목적지로 정하라입니다. 이 여행을 하게 될 때 내가 행복해하는 그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저는 오늘 소치미술관에서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완벽하게 만족은 못했지만 너무 막 아침 거의 점심까지 굶어가면서 점심도 없고 1시쯤 와가지고 잠깐 먹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빠져가지고 봤는데 내가 행복할 여행의 목적지가 어딘가 이거를 찾아서 여행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저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의 자서전 수천 페이지를 읽는 것보단 그들의 숨결이 깃든 곳에서 1시간 머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늘 그거를 지금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이 항상 가슴에서 이렇게 우려져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의 목적지를 정한 후에 제가 셀축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언니 맛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히잡을 쓴 이 세 아가씨가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네요. 그랬더니 저희는 한국어를 너무 사랑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여대생 세 자매인데요.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언니 잘 지내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갈 테니까 이렇게 지금도 카톡으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잠깐 영상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 큰일 났... 언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일 났네. 아유, 죄송합니다. 물 드세요. 물 좀. 한국말 너무 잘하죠? 아, 죄송합니다. 아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새 친구를 만난 것이 저한테는 축복인 계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즈미르에서 3달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달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즈미르는 바다를 둘러싸고 형성된 도시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아가씨들 덕분에 튀르키예의 여러 군데를 여행하게 됐는데, 여기는 카파도키아를 함께 가서 하루 종일 히잡 체험을 하면서 자유와 자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유중한지를 그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되었고요. 2018년 말일에 본인 집으로 초대를 해서 저에게 터키의 전통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해주고, 오른쪽에 이거는 지금 한국어로 본인들이 배워서 편지를 저에게 써준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자,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너무 행복했어요. 언니의 미소는 언니의 심장만큼이나 뜨거웠어요. 우리 언니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알라신에게 비교할 만큼 언니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사랑의 힘이 언제나 영원하길.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건네줬어요.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외국 여행 특히 갈 때는 무겁지 않은 선물을 준비해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은 엽서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글로 써서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아했고요. 제가 숙소를 좀 싸고 좀 안전하고 이런 곳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에어비앤비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현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집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체험을 실제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 그리고 책갈피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가고 가서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을 하고 나온 후에는 올 때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오는데, 열이면 열 다 너무 좋아했어, 이 엽서를.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는 무겁지 않은 가벼운 선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친구들 덕분에 튀르키예를 여러 군데를 여행하게 됐는데, 이즈미르에서 500-600km 정도 되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저 혼자는 여기는 여행 가리라 생각도 안 해본 그런 곳인데요. 이게 이제 친구들이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전부 온다고 한국어를 본인들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거든요. 이렇게 만난 친구들에게 저는 K 푸드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김밥, 그 다음에 불고기, 그리고 떡국, 이거를 준비를 해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김밥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고 싶다고 해서 촬영도 하고 했는데, 그럼 이런 재료는 어디서 났냐? 셀축의 한식당 그 사장님께서 너무 좋은 분을 만나셨어요. 제가 한국 배낭족들을 만나면은 선생님, 한국인 조심하세요. 한국인들이 더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한국인들이 너무 좋았고, 그분들이 많은 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국 고추장, 된장, 김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즈미르에서 한 달 살이 할 때 챙겨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블루라는 곳으로도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 블루에 계신 이분은 누구냐면 세 자매예요. 세 언니예요. 이 세 언니가
이스탄불에서 과학교사를 하는 남편 따라서 이스탄불에 사는데 저를 초대하기 위해서 블루라는 곳으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저를 초대를 해서 그 터키의 전통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거기서 제가 1박 숙박을 했는데요. 밤에 터키의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많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그 신호들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터키를 다시 방문해준 당신, 알라신과 비교할 만큼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를 초대를 받고 여기에서도 일정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이 나라는 지금은 튀르키예가 되었지만 저에게 잊지 못할 그런 그 나라가 되어서 제가 여행 기간 동안에 튀르키예를 3번을 갔거든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생존 조약이 있어서 3달 이상 머물지 못하잖아요. 계속 머물지 못하고 3달이 끝난 후에는 다시 다른 나라로 갔다가 영국이나 주변 나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쪽 여행을 하고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터키를 제가 3번을 갔고 영국은 2번, 프랑스는 3번, 러시아 2번 이렇게 여러 차례 간 나라들이 여행 중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는 지금도 저에게는 우리 국가처럼 형제 나라가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앙카라로 그 친구들하고 일정을 마치고 앙카라로 갔는데요. 앙카라의 울루 잔나르 감옥에 투옥되었던 한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인에 의해서 제가 너무 두렵고 망설여졌던 러시아라는 나라를 여행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배낭집도를 만나면 자꾸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 나라는 위험하고 무서워요. 혼자는 위험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좀 위축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는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여서 사람들이 위축돼 있고 굉장히 인상도 무섭고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 제가 이 감옥에서 만났던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 여행을 도전하게 한 나짐 히크메트라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 한 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감옥 관리인에게 물었더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러시아로 망명을 해서 그 모스크바에서 사망을 해서 묘지가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나 러시아로 갈 거야. 하고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모스크바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모스크바를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할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짐 히크메트가 전하는 한편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시를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는 아직 씌워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으며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제가 이제 색깔로 밑에 4줄 해놨는데요. 이게 가슴에 확 진짜 박혔어요. 그래서 바로 러시아를 가게 됩니다. 러시아를 갔는데 너무 사람들도 친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노비데비치 묘원에 묻힌 나짐 히크메트와 그의 아내 베라가 묻혀있는 기념 그 묘고요. 오른쪽에는 바로 옆에 노비데비치 공원 옆에 그 차이콥스키가 백조의 호수를 작곡한 거기를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좀 얼어있죠, 밑에가. 그래서 굉장히 모스크바라는 그 도시가 가는 순간부터 저에게 많은 인상을 심어줬는데요.
여기에는 러시아에는 대문호들이 많이 있죠. 톨스토이부터 시작해서 도스토옙스키, 고골, 그다음에 푸시킨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작가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이 여행을 한 것이 너무 잘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숙소 지금 오른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 혹시 캡슐 호스텔 들어보셨을까요? 조그마한 박스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건데요. 여기 벽에 그냥 저렇게 박스가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가로 4뼘, 세로 10뼘입니다. 제가 배낭을 위에 놓고 그걸 벽에 삼아 누우면 딱 맞는 그런 곳에서 거기서 이제 호스텔 거기를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캡슐 호스텔 그래도 작아도 굉장히 아늑한 그런 곳이었고요. 제가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걸 사진은 뭐냐면은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 생가를 가려고 집을 나왔는데 극장 앞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바로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티켓 끊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나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 그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는 방법 있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 직원이 저를 뻔히 보더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여자 직원이 저를 보더니 나오더니 당신 어디에서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럼 오늘 일정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고 연락을 줄 테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티켓을 다음날 연락이 와서 이 티켓을 받아들고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 무료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의문 하나 있죠? 당신은 러시아어를 할 줄 압니까? 들을 줄 압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구글 지도 맵이 아니라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완벽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은 다 되거든요. 제가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의사소통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영화도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본 영화가 타임 투 리버라는 아주 슬픈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네이버 검색해서 어떤 영화인지 쭉 내용을 검색을 해서 그걸 읽어보고 그 영화관에 들어가면 이미지만으로 영화 한 편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게 지금도 한국에 돌아와서 그 영화를 다시 찾아서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 생활도 누리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백조호수라든지 우리나라의 김기민이라는 발레리노 발레도 직접 가서 감상하고 이런 문화 생활도 현지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 하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돈스코이 수도원 빅토르 신부님이신데요. 이 부부하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됐는데요. 이 신부님 덕분으로 톨스토이 노년을 살았던 집은 모스크바에 있고 톨스토이가 생가가 바로 툴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가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함께 기차를 타고 툴라까지 가주셔서 지금 생가까지 제가 무사히 여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요. 굉장히 러시아에서도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톨스토이 무덤에서 제가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드렸습니다. 바로 톨스토이 얘기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변화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이 메시지를 지금도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남편을 잃은 상실과 아버지를 잃은 상실에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벗어나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 언젠간 내 삶도 이제 변화가 왔으니 여기에 순응해야만이 내 삶이 행복해지라는 거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 묘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무소유를 실천하신 나중에 5년에는 그런 분이신데, 비석 하나도 없고, 이 묘가 톨스토이 묘라는 그런, 이름 새겨진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자연 그대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자연 속에 묻혀있는 이분을 보시고, 진정한 무소유라는 게 무엇인지를 또 한번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해밍웨이 저택입니다. 이 해밍웨이는 우리 노인과 바다에서 너무나 유명하죠? 인간은 파괴되었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저는 작가들 생가를 찾아가기 전에 반드시 뭐를 했냐면요. 노트북을 가지고 갔었는데 영화를 다운을 받습니다. 해밍웨이의 관계들이 영화를 다운받아서 그 영화를 다 보고 그리고 작가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눈에 가슴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저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이거를 또 가슴에 새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여러 화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이런 예술가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이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갈 때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tas는데요. 그 이유는 주변 이제 배낭 부족들이 저에게 비행기를 타면 검열을 너무 세게 하니 그거를 좀 피하려면 기차를 타고 가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대부로 오픈 티켓으로 여기를 캐나다를 갔죠. 기차를 탔어요. 오픈 티켓으로. 여기서 이제 캐나다 국경선에서 챔플레인 거기에서 검열에 걸렸습니다. 제 배낭을 전부 끌고 갔더니 3시간 잡혀 있었거든요. 3시간 동안에 거기서 제 배낭을 다 뒤져가지고 검사를 한 후에 따라 나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당신 캐나다 왜 가려고 해? 그래서 여행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왜 돌아가는 티켓이 없어? 부터 시작을 해서 너의 한국에 가면 집이 있니? 가족이 있니? 통장은 몇 개나 있어? 카드 지금 몇 개 갖고 있어? 다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오픈 티켓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눌러 앉아서 직업을 잡을까봐 검사를 한다고 해요. 3시간 잡혀있던 끝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빨강머리를 지은 작가를 만나고 바로 유럽으로 떠날 거야 라고 한 끝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어찌됐든 3시간 잡혀 있어서 풀려났지만 용기가 생겼어요. 나는 잘못한 거는 오픈 티켓으로 간 것이지만 용기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약간 자신감 이런 것들이 충만하기 시작을 해서 웬만한 데는 오픈 티켓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짱 좋게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빨강머리인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여기만 들렸다가 유럽으로 가야지 했는데 캐나다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서 결국에는 3달을 머물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야망은 인생을 보람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빨강머리인이 전하는 그 메시지, 이것이 저에게 또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스웨덴이죠. 스웨덴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스웨덴에서 수상을 했죠. 여기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삐삐 말괄량의 삐삐 우리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뭐 책도 읽어보고 그 드라마도 보고 했을 텐데요. 이 삐삐를
만들어낸 이 아스트리드 고향을 가면은 진짜 삐삐 마을에 맞네라고 연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을입니다. 삐삐는 저희에게 저도 이제 삐삐 영화도 1편부터 뭐 5편까지 다시 보고 이 마을을 갔는데요. 삐삐가 전하는 메시지는 유지한 너 강해지려면 시련 앞에서 주지 않지 마. 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얻게 된 삐삐가 저에게 전해준 이 강력한 메시지가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고요. 상실의 아픔은 역시 자연에서 치유하는 방법, 이게 최고였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해준 곳인데요. 여기는 영국의, 여러분들이 가운데 캐릭터 뭐죠? 피터 레빗이죠? 말갈량이 피터 레빗. 이 피터 레빗을 쓴 작가인데요. 이 베아트릭스 포터가 저하고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얻게 됩니다. 약혼자였던 남자분이 결혼을 며칠 앞두고 아파갖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베아트릭스 포터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죽을 고비까지 갔다가 다 내려놓고 이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여기 혹스헤드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내려갔는데 이 여성이 그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해서 거기에서 터를 잡고 그 지역에 수백 에어커 땅을 전부 사들여서, 그러니까 이 피터 레빗 연작 시리즈를 책을 내가지고 그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지역의 모든 토지를 다 사가지고 나중에 사망할 때 국가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지역은 한치의 개발도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국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되면 정말 인간의 문명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아트리스 포터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혼만 안 했지 남편과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과의 그런 사별 이거를 굳건하게 이겨내고 나중에 그 아동문학가로 대성공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연을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에게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베아트리스 포터가 살았던 이 지역에서 한 달 살이 하고 싶다고 거기서 방을 얻으러 다녔는데 집을 구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은 자연으로부터, 자연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품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픔도 또 상실의 상처도 이 자연은 품어주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입니다. 음악가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슈만과 클라라 부부부터 베토벤, 모차르트, 수많은 음악가들을 만났는데요. 가장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음악가는 바로 쇼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 폴란드 바르샤바 YGNK 공원인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그 쇼팽 음악회를 엽니다. 이 쇼팽 음악회를 여는데 사람들이 매일 일요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자유롭게 여유롭게,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이렇게 누워서 음악을 듣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일요일마다 머무는 동안에는 이 공원을 갔는데요. 쇼팽 음악을 잠깐 한번 우리가 귀호강을 조금 잠깐 하겠습니다.
젊은 음악가들이 매주 일마다 여기서 실제로 피아노를 치는데요. 여기서 이걸 보고 있는 소나기가 우르르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나무 밑으로 전부 가서 밑으로 갑니다. 비가 개이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이런 사람들의 여유와 자유로움이 이 나라에 그런 아픈 시련이 있던 나라였던가를 정말 무색하게 할 정도의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러 이렇게 날마다 오는 이유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바로 신이 내린 치유의 힘은 바로 음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쇼팽 음악관에 가서 우리나라 조성진이 공연하는 것들 비디오로 이렇게 틀어놓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K-뮤직이 전 세계로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신이 내린 축복, 바로 그것이 음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폭풍의 언덕, 제인 에어를 쓴 브론테 자매들인데요. 자, 제가 여기를 가게 된 하나의 목적은 나 폭풍의 언덕에 올라가리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여기를 가게 됐는데요. 여기는 이 세 자매가 폭풍의 언덕과 제인 에어, 아그네스 그레이를 탄생시킨 유명한 책상이에요. 지금도 남아있고요. 여기 이제 본인들이 살았던 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한 약속, 난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가게 됐는데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다음날 일어나서 폭풍의 언덕으로 오르라고 하니까 왼쪽에 보시면 아주 먹구름이 끼고 영국 날씨가 금방 비 왔다, 금방 갰다 막 이런 날씨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생겼는데 폭풍의 언덕을 정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가려면 공동묘지 앞도 지나가야 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 올라가려고 호어지를 왔는데 여기를 포기하고 가? 이건 안 되지 하고 이제 막 뛰어갔습니다. 여기 앞을 경동묘지 앞을 지나가는데 막 식은땀도 흐르고 이랬습니다. 한참 가고 나니까 날씨가 이렇게 서서히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폭풍의 언덕에 그 히스클리프라는 남자 주인공이 언급했던 나무거든요. 결국 두려움을 극복한 후에 마주하게 된 희열이라는 거는 여기서 바람이 막 살살살 불어오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이 나무는 메이플 나무라고 캐나다 단풍나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영화에 보면은 캐서린에게 그 히스클리프가 내 영혼을 저 나무에 심자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클리프가 실제로 주인공이 살았던 그 집을 모델로 해서 그 폭풍의 언덕이 작성이 됐는데 폭풍의 언덕의 그 남자 주인공은 실제로 그 작가의 친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늘 그 세 자매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소설 배경지를 여기로 선택을 해서 글을 썼다. 지금은 여기는 자연보호지역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면 정말 가보지 못할 곳을 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서 끝까지 올라갔다라는 희열감은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정상에서 맛보는 희열을 느껴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도전이었다. 그 뒤로부터는 망설이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우입니다. 고우는 37년 동안 37번 이사를 다녔는데요. 37개의 집이 있었어요. 살았던 집이.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집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10개 집을 다 다녔습니다. 제가 고우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는 고우의 삶이 그러기에 고우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고우의 마음 그리고 정신 그런 것들을 저는 반드시 얻어와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반 고우가 태어나서 10살까지 살았던 네덜란드 준데르트라는 도시입니다. 바로 고우의 집은 여기
여기가 집이었고요. 여기는 나중에 옆집을 사들여가지고 박물관으로 했고, 원래 고우의 집은 요 조그마한 집이고, 여기 노랗게 보이는 집은 이웃집 아주머니 고모라는 분, 편지 속에 등장하는 분인데요. 그 집입니다. 반고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0군데를 거의 다녔는데요. 몇 군데 저희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곳 몇 군데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데르트에서 만나게 된 이 노부부가 저에게 큰 도움을 또 줬습니다. 당신 고우 만나러 왔지? 라고 물어서 그랬다고 했더니 내일 고흐 뮤지엄 커피숍에서 만나자 이래서 만났더니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여자 몸으로 혼자 배낭을 메고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거 정말 놀랍다. 그래서 고우 케이크, 요즘 고우 케이크예요. 얼굴이 반고 얼굴인데요. 고우 케이크를 사주시면서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상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용기를 얻고 고우를 또 찾아다니는 글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르에 가서, 여기 지금 어디냐면 런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장소예요. 이 바로 앞에서 제가 숙소에서 머물렀는데요. 그건 행운이었죠. 모르고 숙소를 얻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바로 고우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희망을 그렸던 고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가까운 곳에 가면은 고우의 노란집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전쟁 당시에 파괴돼서 이런 건물이 들어섰지만 원래는 이런 건물이었고 원래 노란집이 아니었습니다. 고우는 태호에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색깔을 먼저 노란색 다 칠해놓고 고우 나는 이 집을 살 거야 라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색칠한 집이고요. 이 노란 집에서 고우는 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우가 이 노란 집에서 출발해서 아르에서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리는데요. 바로 스스로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린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별이 빛나는 밤. 항상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좌절 상황에서도, 정신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그 꿈을 접지 않았다. 여기서 그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별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우가 이 라보 여인숙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권총을 스스로 쏘아서 이제 죽을 위기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로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워서 여기서 사망하게 되는데 위에 천정창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오베르시르 우아주 사망하는 곳까지 고우를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불우한 사람도 꿈을 향해서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희망의 끈을 저도 여기서 다시 한번 얻고 고우의 그런 생각과 그리고 그의 그림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저 고우가 이제 형제에게 또 우리에게 언젠가는 너에게 진 빛을 갚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두 사람의 묘까지 고우를 따라다니는 그 여행이 저에게는 지금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또 힘들어서 조금 주저앉고 싶고 이럴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법장님께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몇 분에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10분에 모이겠습니다. 네, 여행가님, 네. 여행의 동기가 어떤지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네, 나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조윤현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4대1 문명의 발상지가 인도인데 네네. 인도에서 인더스강, 갱지스강인데 갱지스강을 다녔었어요. 네네. 갱지스강에서는 강물이 북쪽으로 흘렀다가 네. 남쪽으로 흩어지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곳인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서 그 장례를 하는 분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라나시입니다. 아, 예, 제가 간 곳은 바라나시인데요. 이곳이 보면은 이제 북쪽을 향한다는 것이 우리나라하고도 공통점이 있는데 네. 제사를 모시더라도 제사상을 북쪽에다 놓고 모시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풍습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가님이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찾아가시지 않으셨다. 겐지스강 그쪽에서 맞습니다. 네, 예. 머무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일단 용기도 가져야 되고 먼저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라나시를 처음 도착해서 밤에 도착했는데요. 그 시체에 태우고 있었어요. 이쪽에서는 그 돈이 많은 부자들 시체를 태우고 이쪽은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를 태우는 곳인데요. 그게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그리고 시체 타는 거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떠났지만 곁에 늘 있다라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네, 거기가 이제 겐지스강이고 바라나시 여러 도시를 돌았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역시 저에게 깨달음을 줬던 바라나시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을을 한 10군데 이사 다녔다고, 37년 동안 37번 이사를 다녔으니까, 아무튼 떠돌이 삶을 살았죠. 본인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하는데요. 아무튼 고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거를 제가, 이제 얻게 되고, 지금도 그분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때때로 눈물도 많이 흘리곤 했습니다. 힘들고 그립고 할 때는 몰래 숨죽여서 울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그 화가셔요. 프랑스 분이신데 제가 아까 그 숙소를 에어비앤비를 많이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에어비앤비 숙소 저기 남자 초록색 입은 분의 아버지신데 그 지역의 유명한 화가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본인 화실이 있는 집으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하죠. 이거 에어비앤비 두고 온 사람한테 뭐 초대해서 밥 차려주고 이런 것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갔더니 그 할머니께서 저기 가운데 저 옆에 있는 할머니께서 프랑스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막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울고 싶으면 울으라고, 응? 당신의 가슴이 무뎌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니까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이거 역시 자연스럽게 잊어질 거라고 아들이 했던 말을 할아버지가 이제 또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한국 음식 드셔보셨나 그랬더니 그래서 드셔보실래요?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제가 김밥, 두부, 김치, 김 그리고 볶음자 막걸리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젓가락, 근데 젓가락이 그냥 젓가락이 아니고 그 젓가락에 김홍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젓가락이었어요. 그거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젓가락 연습을 해서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손녀들이 막 할아버지 성공했다고 박수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했던 잊지 못할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에어비앤비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데 역시 여행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꼈고 여기 진도 와서도 또 한 번 또 어제 느꼈죠. 우리 국장님하고 또 원장님께서 정말 환대를 해주셔서 역시 여행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역시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힘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파리를 3개월 이 친구는 왼쪽 친구는 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헬싱키에서
숙소에서 유스 호스텔에서 이 아가씨를 만났는데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파리에 오시면 다른 곳 가지 말고 저희 집에 와서 머물러 이렇게 인사말을 했는데 제가 영국 여행 3개월을 하고 프랑스 파리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얼굴이나 보자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기 집이 괜찮으면 침대가 하나 있는데 같이 머무를래요 해서 제가 이 친구와 정말 생판 모르는 이 아가씨와 3달 동안 침대에서 같이 둥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랑스어를 잠깐 3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머물렀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도 우리도 연말 되잖아요. 한번 연말 분위기 잠깐 맛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연말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때요? 신나죠? 여기는 연말이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지금 샹젤리제 거리거든요.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들과 그 다음에 사진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가지고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말을 보내고 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900일 동안 여행 온 거를 디테일하게는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서 저의 가슴을 뛰게 한 분이 계시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양학부 건물 앞에 가면 바로 자랑스럽게도 누가 있냐면 박경리 선생님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라는 그 선생님이 남긴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박경리 선생님이 동상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심장이 뛰어서 벌렁벌렁 뛸 정도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경리 그 기념관이 몇 년에 거기에 섰냐면은요, 아까 2018년이죠. 먼저 2013년에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롯데호텔 메인타워 앞에 푸시킨의 동상이 섰어요. 이때 지금 러시아 대통령도 와서 제막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 화답 차원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 박경리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거를 보러 갔습니다. 서울 롯데호텔 메인타워 보러 가서 푸시킨을 만났습니다. 물론 모스크바에서도 당연히 푸시킨을 추적을 해서 다 하고 박물관도 가고 기념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가 돌아와서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오늘이 여행입니다라는 이 책을 집필을 한 후에 바로 강의가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우연하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함께 공유하고 그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인문학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많은 시니어들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당하고 가천에서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작가 한 사람씩 조금 깊이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한 주는 외국 예술가, 한 주는 한국 예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강의를 준비하는 저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여행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차박을 주로 하면서 다니고요.
주로 차박은 안 추울 때 봄, 가을에 하고 여름은 모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겨울은 너무 추워서 좀 힘든데 바로 여행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박경리만 조금 소개할 건데요. 괴테하고 박경리 추적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박경리 작가가 토지 4, 5부를 집필한 강원도 저택입니다.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 이제 기념비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원주부터 해서 토지 무대가 된 경남 하동. 우리가 사람 사는 재미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토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통영에 가면은 박경리 고향이죠. 통영에 가면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비슷 이렇게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박경리 기념망아지 이제 지금 예술가 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다 그분이 살았던 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 근처에 있는 강진, 김영랑 시인, 그다음은 윤선도 고산 윤선도 선생님, 이런 유명한 작가들, 그다음에 이번에 윤두서 화가, 그분의 고택 이런 쪽으로 다 투어를 했는데, 진도는 사실은 팽목항만 와봤지, 여기는, 이분이 처음이어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괴테를 잠깐 소개하는 이유는, 괴테를 만나기 위해서 괴테 생가가 있는 프랑크푸르트부터 나중에 노년에 살았던 바이마르 공구까지 다 괴테의 집도 여러 군데를 다 다녔는데요. 이게 바이마르 공구에 있는 괴테의 집입니다. 예술관을 방불케 하는 그런 집인데요. 제가 이제 이 괴테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괴테의 마을이 있는 거 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괴테, 바이마르 공국에 있는 괴테 저택에서 조금 걸어가면 이렇게 전원 가든하우스가 있어요. 젊은, 그 괴테가 살았던 집인데요. 바이마르 재상으로 와가지고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베르테르 슬픔을 써서 유명한 분인데 거기에는 돌에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며 키스를 보냅니다라고 새겨져 있는 괴테가 직접 새긴 그 돌도 있어요. 그 돌 밑에 제가 여행을 떠날 때 배낭에 남편의 사진을 한 30장을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왜냐면 저 혼자 여행 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사진을 넣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남편의 영혼을 한 자락 놓고 오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새겨진 그 돌 밑에 남편의 사진을 살짝 묻어두고 왔답니다. 이건 비밀인데. 그래서 여기 괴테의 집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여행 한번 권하고 싶고요. 경기도 여주 여백서원인데요. 서울대학교 그 괴테 박사 전영애 교수님이 이 괴테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을 해서 괴테의 저 집은 2024년 10월달 작년 10월에 이 젊은 괴테의 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괴테 마을에 가면 전영희 선생님이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이런 작품들을 강의도 하시고 그런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여주에 있는 괴테 마을을 한번 방문해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또 다른 꿈을 꾸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여행입니다라는 책이 나왔지만, 다녀와서 이별 그리고 그 후라는 저의 생애 첫 시집을 한 권을 내게 됐고요. 이 시집에는 남편을 잊지 못하고 좀 힘들어했던 그런 과정들이 시 속의 메시지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투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인문학 여행을 전파하는 강사로 소명을 다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왼쪽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바로 제가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책을 쓰면서 제가 양평용문사 아래에서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부터 매주 그 서울 강남 쪽 학원을 가가지고 연기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연기 도전을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연극 배우로 등단을 하게 된 작품 때 연극하는 장면이거든요. 리어왕이라는 작품을 현대극으로 각색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크든 작든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을 때 바로 시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꿈꾸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부 이제 노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 도전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그렇게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행복한 노년의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세계 여행을 통해서 만난 7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누가 낭송 한번 아까 같이 하자니까 목소리들을 잘 안 내셔서 낭송 누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책 드리겠습니다. 크게 낭송해 주세요. 읽어드릴까요? 세상을 만난 후에 얻은 것들, 정신적인 풍요와 홀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 적극적으로 시도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자유롭고 싶거든 비워내는 연습을 하라. 네 번째, 고독을 견디려면 고독을 즐겨라. 다섯 번째, 어두운 감정에 더 강한 힘이 있다. 여섯 번째,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을 보는다. 일곱 번째, 행복한 삶은 시간과 더불어 기호나의 소문하는 삶. 어떤가요? 네. 제가 여행을 통해서 얻은 7가지를 요약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여행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거의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말 두려움도 많고 소심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에 도전하고자 할 때 멈칫거리기보다는 도전하는 쪽으로 많이 제 삶이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시니어들과 함께 이렇게 인문학 여행 강의를 통해서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녔던 그 여행이란 여정이 굉장히 긴 여정이면 긴 여정이고 짧다면 짧은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올 가을은 내년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는 단풍이 너무 안 이쁘게 올해 들어서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아쉬웠는데 여기 진도 내려와가지고 막 물 들어가고 있는 단풍을 보면서 제대로 가을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과 축복 그리고 찬란한 노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